자꾸 이렇게 뭔가 부양책을 자꾸 끄집어내니까 죽을 게 조금씩 살고 죽을 게 조금씩 살면서 계속 거품이 남아있는 맞아요. 거예요. 폭탄만 계속 지금 뒤로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지표를 봤을 때 네. 이제는 폭탄 돌리기가 더 이상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도대체 이게 지금 걱정스러워.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건 지금 긴급 점검인데 네. 부동산 PF가 터지고 스트레스 DSR이 오면서 네. 이제 2단계가 실행이 되고 내년에 3단계 아닙니까? 내년에 3단계죠.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른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고 있고 또 지방의 미분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 지금 긴급 점검을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팩트에 기반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급 방송을 하자고 제안한 김기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죠. 뭐 올라간다. 많이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죠.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등하고 있다고요? 예. 24년 상반기는 제가 괜찮을 거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중 하자라고 제가 전망을 했었습니다. 아, 이게 상중하저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는 집값이 내려간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상반기는 괜찮겠지만. 상반기는 반짝 반등한 것이다. 네. 그렇게 본다는 거죠. 23년하고 거의 복사판이죠. 사람들은 또 그렇게 네. 생각하지 않고 네. 계속 아파트 값이 이제 지금부터 우상향한다. 네. 이렇게 막 바람 잡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네. 저도 저도 여러 번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 제가 네. 오늘 긴급 방송을 편성했는데 네. 자 설명해 주시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내려갈 때도 그냥 쭉 내리지 않잖아요.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 상승도 똑같아요. 상승할 때도 쭉 상승하지 않고 상승하다 좀 하락을 하다 상승하다 하락하다 상승하고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왜 부동산 시장에 반등이 들어오냐, 이거는 전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게 부양책을 쓰는 것은 사실은 네. 이 고금리 시기에 아주 그 뭐랄까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적절하지 않죠. 더군다나 금리도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이 저평가됐을 때 쌀 때 부양 정책을 펼치면 너무 좋거든요. 그거는 땡큐죠. 많은 사람들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고평가인 상태인데 또 부양책을 쓰는 이거를 특례라는 이름으로 23년 1월 달에는 특례 대출. 네. 그래서 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를 낮춰주니까 굉장히 월에 내는 비용이 매우 저렴해지죠. 예, 보금자리 특례였죠. 그렇죠. 근데 이게 금액이 얼마냐? 30조였습니다. 작년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등이 23년 연초부터 나와서 언제까지 이어졌냐? 8월 중후반까지 이어졌습니다. 작년 23년에 한 해 동안 그랬죠. 그렇죠. 네. 그리고 8월 중후반 지나고 나서 네. 9월부터 이상해지더니 10월 달부터 하락이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런데 왜 제가 2023년 말에 2024년 부동산 시장을 상중 하자라고 전망을 했냐? 그거는 바로 똑같은 부동산 부양책 때문에 그래요. 아, 이번엔 부양책이 그 신혼부부. 그렇죠. 이제는 특례가 신생아. 안 되니까 이제는 신생아 특례를 갖고 온 거죠. 예. 결혼과 출산을 할 경우에 또 상당한 또 베네핏을 줬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푼 돈은 얼마냐? 27조 정도 됩니다. 30조에 이어서 27조. 그렇죠. 그래서 27조를 또 쏟아붓다 보니까 그래서 24년에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 그래서 똑같은 그림인데 하락하는데 부양해서 연초부터 올라서 8월달까지 올랐고 24년에도 똑같이 떨어지니까 다시 부양책에서 또 올랐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러면 24년에도 한 8월달까지는 올라가고 9월달부터는 뭔가 변곡점이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근데 뭐가 다르냐 23년과 24년이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네, 첫 번째 바로 미분양이 다릅니다. 미분양 숫자가 더 늘어났다. 자, 미분양 데이터를 제가 정확하게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22년 9월 달부터 미분양이 급증을 했죠. 네. 자, 급증을 하고 정부가 부양 정책을 펼치자마자 미분양이 내려갔어요. 떨어졌습니다. 네네. 자, 미분양이 감소한다라는 건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8월 중후반까지 반등이 들어왔는데 자, 지금은 부양 정책을 또다시 펼쳐서 27조를 쏟아 부어서 부동산 시장이 좋아하는 지고 있는데 미분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죠. 23년과는 다르게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가장 최근 데이터 24년 4월 달 데이터에 근거하면 미분양이 전월 대비해서 무려 7천 채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아, 한 10% 이상이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미분양 숫자로만 본다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자, 이때도 보세요. 22년에도 상반기는 어때요? 미분양이 별로 증가를 안 했죠. 네. 근데 갑자기 훅 증가하면서 22년 하반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단 한 6개월 정도 만에 작게는 20에서 많게는 50%의 폭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런데 지금은 똑같이 부양책을 펼치는데 미분양이 어때요?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느는 추세가 어때요? 이때랑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이때도 조금씩 늘다가 확 늘었죠. 예. 조금씩 늘다가 지금 확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미분양의 상황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자, 미분양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내가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 못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게 또 문제가 있어요? 자, 미분양이 증가를 하면은 원래 분양을 받으면 이 돈이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죠? 시행사. 시행사, 건설사 그렇죠. 호주머니로 들어가죠. 그렇죠. 자, 근데 미분양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미분양이 증가하는 것만큼 그 돈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총선 때문에 막아놨던 부동산 PF 문제를 6월부터는 질서 있게 정리하겠다. 아.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질서 있게 정리를 하면 부동산 시장이 더 이제 가격이 내려올 수 있다. 불안불안하니까. 그렇죠. 안 그런 그래도 지금 부동산 PF 시장을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터질 건 터지게 하겠다 지금 이런 거예요. 아, 아니 근데 부동산 부양책을 그동안 뭐 이 연착륙을 얘기하다가 부양책을 썼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부동산 PF를 정리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네. 어차피 그 가진 자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리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뒤에서 네. 이렇게 칸막이 있는 방에서 밥 먹으면서 네. 요거 좀 봐주세요, 저거 좀 봐주세요 하면 네. 또 저 이 PF 문제 정리하려고 하다가 자꾸 미루다 보면 네. 정리가 안 되지 않을까? 아,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 평호 대표님께서 너무 좀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미 지금 터질 거는 터지게 해야죠. 계속 사실- 지금 언제까지 폭탄을 계속 뒤로만 돌릴 거예요. 사실 죄송한 얘기를 좀 드리면 네. 미분양이 이렇게 많잖아요. 네. 부실 PF를 정리하면 미분양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 네. 분양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네. 미분양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지금 고분양가기 때문에 네. 이걸 사고 싶어도 새 아파트 좋아요. 맞아요. 잘 지어요. 좋아요. 그런데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싼 거야. 네. 왜냐면 계속 PF를 끌어안고 부실한 덩어리를 계속 끌어안다 보니까 금융 비용이 계속 추가되니까 부동산의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진즉 터트렸어야 되는데 여태 안 터트렸거든.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 정리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이 역시 믿을 수는 없다. 아,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부동산의 하락이나 상승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때 네. 보통 아무 베이스가 없는 네. 기존 현재 상태를 놓고 우리가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툭툭 불거져 나와요. 뭐 특례 대출이 튀어나오고 부양책이 나오면 쓱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표영호, 김기현 도대체 뭐 예측한 게 뭐 이렇게 틀렸냐 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틀린 게 아니라 네. 자꾸 이렇게 뭔가 부양책을 자꾸 끄집어내니까 죽을 게 조금씩 살고 죽을 게 조금씩 살면서 계속 거품이 남아 있는 맞아요. 거예요. 폭탄만 계속 지금 뒤로 돌리는 거죠. 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지표를 봤을 때 네. 이제는 폭탄 돌리기가 더 이상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아, 왜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최근 나온 뉴스에 의하면 저축은행의 부동산 지금 연체율이 몇 프로까지 올라갔는지 아세요?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12% 이상 올라갔습니다. 연체율. 불과 1년 만에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지금. 연체율이 12%. 연체율이. 저축은행 이 부동산 연체율이. 아니 저축은행은 우리 말 나온 김에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가시죠. 네. 뭐냐면 저축은행이 너무 이거 방대한 경영을 하는 게 아닌가, 막 경영을 하는 게 아닌가, 돈 갖고 너무 장난치는 게 아닌가. 물론 뭐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은 뭐라고 할 게 못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부실한 저축은행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지금 내가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 자, 보세요. 저축은행 연체율 이렇게 지금 1년 만에 엄청나게 증가, 12% 이상 증가했죠? 자, 거기에다가 당국에서도 이제 부동산 PF 문제 터질 건 터지게 하겠다. 자, 그런데 지금 미분양까지 다시 급증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상당히 지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부양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데이터에 나와 있는 미분양의 숫자는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네. 터트려라 이제. 그렇죠. 이제 정말 서민들 중산층들 살기 힘들다.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부자 만들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 수분양자들이 그걸 다 받아줘가면서 빚을 떠안아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지금 자, 그런 시장이- 여기에 제가 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 또 뭡니까? 자, 만약에 이 추세대로 미분양이 계속 늘어난다면 네. 또다시 이제 엄청난 하락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네. 자, 여기에 또 유동성이 중요한데 예. 이제 스트레스 DSR이 이제 2차가 이제 7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스트레스 DSR 이제 제도가 들어오면 이제 대출받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여러분 집값 무지하게 막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드렸고 또 간혹 가다가 그 신고가가 터지면서 최고가를 넘어가는 거래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어쩌다가 한 명씩. 맞습니다. 아니 저 야구 선수 10,000명 중에 홈런을 10,000명이 다 칩니까? 그렇죠. 어쩌다 한 명이 홈런 치면 뭐 모든 선수가 다 홈런 친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아니 세계에서 손흥민 선수가 한 명이지. 손흥민 선수가 뭐 1,000,000명 됩니까? 아파트 한 개 거래가 신고가 찍는 거는 그거 한 개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럼요. 그거를 기준 잡아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문제가 생긴 거고 서민들 죽겠습니다 지금. 네, 죽겠죠, 진짜. 네. 네,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도 보면 지금 사람들 실질 소득이 지금 2008년 금융 위기로 최악으로 떨어졌다고 또 하잖아요.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물가가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물가 비싼데 집값 비싸니까 그렇죠. 임대료 많이 나가죠. 그렇죠. 도대체 이게 지금 걱정스러워.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건 지금 긴급 점검인데 네. 부동산 PF가 터지고 스트레스 DSR이 오면서 네. 이제 2단계가 실행이 되고 내년에 3단계 아닙니까? 내년에 3단계죠.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첫째, 네. 그러니까 이게 주택담보대출만 포함이 됐었는데 이제는 신용대출까지 포함이 됩니다. 1단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만 포함이 됐고 그렇죠. 2단계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포함되고 그렇죠. 3단계는 모든 금융권이 이걸 다 적용받는다. 맞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큰 돈이에요. 그렇죠. 네. 네, 작지 않은 돈이죠. 저도 대출 받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 고통을.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게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만기가 또 1년마다 오잖아요. 그렇죠. 돌아오죠. 그렇죠. 계속 네. 돌아옵니다. 신용대출마저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줄어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보면 이런 거죠. 자, 작년과 매우 유사한 지금 상반기는 괜찮고 한 7, 8월 달 지나서 9월 달부터 이상해지는 패턴이 진행될 걸로 보여지는데 올해는 조금 다른 거는 작년보다 더 안 좋은 거죠. 어허. 작년엔 미분양이 줄었는데 지금은 미분양이 22년처럼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스트레스 DSR이 시행 2차가 되면서 7월 달부터 유동성이 더 줄어들 거고 그래서 본 게임은 언제부터다? 바로 7월 달부터가 2024년 부동산 시장의 본 게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락 거래들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지금 그 말이. 네, 아마도 7월 그러면 좀 넉넉하게 보면 아마 8월, 9월 정도부터 나타나는 이 흐름이 진짜 흐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우리 리치고의 데이터를 보면서 네. 순간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2022년에 집값이 막 이제 하락했어요. 막 고점 찍고 막 내려올 때인데 네. 그때도 미분양이 뭐 한 4, 5만 호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7만 호예요. 온갖 여러 가지 정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많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냐면 그만큼 또 분양가가 높아졌다. 이거고 기존 주택이 안 팔린다. 올 연말이 좋지 않다.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불안할 것이다. 불안하다. 네. 김기훈의 데이터가 그동안 뭐 틀렸던 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다 맞았죠. 거의 다 맞았죠. 제가 2018년부터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라는 책을 통해 제가 전망을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전망했던 그때는 제가 서울이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네. 그때는 네. 18년도에. 2018년에. 그때는 눈 감고 샀어요, 다들. 근데요. 그때는 실제로 무슨 말이 있었냐? 수도권 입주 폭탄. 그래서 입주 폭탄 끝나고 나서 2019년에 살아. 그런 말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네. 뭐 입주 폭탄이다 이런 거 여러분 너무 막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중요한 건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가 21년, 20년, 19년 때 그 집을 사면서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그렇죠. 그 빚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규 주택은 뭡니까? 분양가가 또 뛰었죠. 네. 새로 짓는 아파트가 공사비가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계속 고급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층간 소음도 잡아야죠. 또 공사 기간도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렇죠. 자재값 문제도 있고 아무튼 무조건 공사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미분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네. 뭐냐면 우리 금융 체력이 이걸 다 못 받아주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 대출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대출 한도도 줄어들고 금리는 올라가고 이제는 대출 받는 사람이 이중고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폭락이 만약에 온다. 네. 폭락까지 아니어도 적어도 한 20% 정도 떨어진다. 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지역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지역별로 이제 이 저평가의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일부 지역을 보면 이제 무릎 밑으로 떨어진 지역도 있고, 한 허리까지 떨어진 지역도 있고, 근데 거품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은 지금 가슴 정도예요. 가슴. 지금 최근에 좀 올라와서 거의 어깨까지 지금 다시 왔고요. 자,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최소 15에서 많게는 30% 하락할 수 있다라고 지금 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과거에 똑같이 이랬었습니다. 네. 정말 요즘 일본과 비교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안 보이는데 자 다시 한번 비교드리면 일본과 여러분 똑같습니다. 진짜 이거 꼭 기억하시고 저희도 부동산 가격이 마구마구 하락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움직임은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콕 집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다른 뉴스가 나면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 대표님 긴급방송 편성에 적극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네. 이렇게 훌륭한 데이터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는 거야? 너무 아니, 지금- 홍보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그래도 한 달에 110만 명 이상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예. 한 달에 그래도 110만 그래요? 명이면 아주 많이 쓰는 거죠. 아니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사람들 다 그렇죠. 봐야지. 전 국민이 이제 계속 많이들 쓰고 계세요. 이제 본인이 너무 홍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네. 아닙니다. 우리 또 표영호 대표님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뭐 난 도와준 거 없지만 아무튼 네,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